평생을 달려왔습니다. 새벽 일찍 눈을 뜨고 넥타이를 고쳐 매고 빽빽한 지하철 안에서 몸을 밀어 넣으며 살아온 수십 년. 회사에서는 팀장이었고 부장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멈춥니다. 퇴직 기념 케이크 앞에서 웃으며 찍은 사진 한 장을 마지막으로 그 다음 날부터 알람이 울리지 않습니다. 출근할 곳도 없고 불러주는 곳도 없습니다. 처음엔 그게 그토록 원하던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뭔가 이상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밥맛도 없고 좋아하던 텔레비전도 재미없습니다. 이유도 모르게 가슴 한켠이 먹먹하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쉬면 되잖아요 라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무료함일까요? 아니면 혹시 마름의 병이 시작된 것일까요? 오늘 저는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려 합니다. 은퇴 후 찾아오는 우울감의 실체가 무엇인지, 왜 유독 어르신들이 취약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그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 진짜 풍요로운 노후를 살 수 있는지 연구 데이터와 전문가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하나씩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한 번이 오늘 이 영상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은퇴 직후를 기억하시나요? 처음 한두 달은 말 그대로 꿀맛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늦잠을 자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평일 오전에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그 느낌. 이제 내 인생을 사는구나 라는 벅찬 감정.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수십 년간 타인의 요구에 맞춰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의 시간을 되찾은 순간이니까요. 그런데 그 평온함 속에 아주 조용하고 서서히 균열이 시작됩니다. 먼저 집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평생 낮 동안 집을 지켜온 아내 입장에서는 갑자기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낯설고 불편한 일입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은 은퇴 남편 증후군, 영어로는 Retired Husband Syndrome, 줄여서 RHS라고 부릅니다. 남편이 은퇴 후 함께 있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아내가 겪게 되는 정서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뜻하는 말입니다. 증상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입니다. 남편이 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유 없는 답답함이 찾아오고 두통이 생기고 무기력해집니다. 밥은? 오늘 어디가? 이거 어디 있어? 하는 질문들이 쌓이고 쌓이면 아내에게는 또 하나의 직장이 생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면 남편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는지조차 모릅니다. 그저 집에 있는 것뿐인데 아내의 표정이 굳어갑니다. 대화는 줄어들고 거실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두 사람 모두 마음이 병들 수 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은퇴 이후에 가장 많이 갈등한다는 것,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가 가져다준 평화로운 일상은 동시에 예기치 못한 새로운 전쟁터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이 답답함과 공허함 속에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단순히 심심하지 않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갈망입니다. 나는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고 싶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싶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기대되는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어르신들이 가장 깊은 곳에서 느끼는 욕망입니다. 역할 상실감,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 그리고 고정 수입이 끊겼다는 경제적 불안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밀려오면서 사람은 극도의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 공허함은 단순히 할 일이 없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감 자체가 흔들리는 경험입니다. 통계는 이 현실을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은퇴나 만성질환 발병 등 삶의 커다란 변화를 겪는 65세에서 69세 사이의 연령대에서 우울증 위험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독거 남성 노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남성 노인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2배에서 3배나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은퇴 후의 공허함과 우울감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사회적 역할과 연결망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 갑작스럽게 그것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망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갈망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이 갈망을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쉬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2주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가라앉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낯선 현실이 있습니다.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감과 무기력증은 단순한 피로나 의욕 저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울증이라는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마음의 병일 수 있습니다. 슬픈 일이 있어서 슬픈 것과는 다릅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혹은 이미 시간이 충분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자신이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자발적 은퇴의 문제입니다. 노년기의 은퇴는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경우보다 수동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회사 구조 조정, 건강 문제, 나이를 이유로 한 권고사직,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그 심리적 상처는 스스로 선택한 은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내가 쫓겨났다는 느낌, 내 가치가 부정당했다는 느낌, 그 상처가 우울감의 씨앗이 됩니다. 또한 독거 남성 어르신들의 상황은 더욱 엄중합니다. 혼자 사는 남성 노인은 요리도 집안 정리도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서 아무와도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회적 고립이 깊어질수록 우울감은 더 빠르게 악화됩니다. 남성 노인의 자살률이 여성에 비해 2배에서 3배나 높다는 통계는 이 사회적 고립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낯선 현실을 제대로 마주하는 것, 그것이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용감한 첫 걸음입니다. 자,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우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들을 권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고 꾸준한 것들입니다. 먼저 취미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후를 풍요롭게 하는 10가지 취미 활동이 있습니다. 탁구, 독서, 걷기, 그림 그리기, 자전거 타기, 식물 키우기, 명상, 수영, 사진 찍기, 그리고 악기 배우기. 이 10가지 활동들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각각의 활동은 몸과 마음에 구체적인 긍정적 효과를 줍니다. 걷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요즘 많은 분들이 실천하시는 맨발 걷기를 포함해 걷기는 가장 접근하기 쉽고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매일 30분, 숨이 약간 차오를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우리 기분을 안정시키고 행복감을 높여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아침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것은 그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식물 키우기도 주목할 만합니다. 작은 화분 하나
혹은 텃밭 한 뼘이 일상에 가져다주는 변화는 생각보다 큽니다. 매일 물을 주고 잎이 자라는 것을 관찰하고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그 과정이 삶의 작은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이 리듬이 무너진 일상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악기 배우기나 그림 그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하지만 조금씩 느는 실력을 확인할 때마다 뇌는 성취감을 느낍니다. 이 성취감이 우울감에 맞서는 가장 자연스러운 내적 백신입니다. 다음은 식습관과 운동입니다. 서울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함께 실천할 경우 우울증 위험이 무려 45%나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이란 무엇일까요? 이 연구에서 권장하는 것은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고 통곡물을 주식으로 하며 올리브유를 활용하는 식사 방식입니다.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과도한 음주 대신 자연 그대로의 재료들로 만든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이 몸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도 직결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울증 예방을 위한 7대 수칙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와 가족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두 번째, 매일 30분 숨 찰 정도로 걸으십시오. 세 번째, 술을 피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음주에 의존하시는데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띄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우울감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네 번째,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십시오. 다섯 번째, 건강한 수면 습관을 가지십시오.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취침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전문 치료에 긍정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일곱 번째, 자살에 대한 경고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본인이나 주변 분이 죽고 싶다, 사라지고 싶다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 수칙들 하나하나가 우울감과 싸우는 작은 무기들입니다. 처음부터 모두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 산책 30분. 그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일상적인 실천들을 넘어서 과학이 발견한 진정한 돌파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가 특히 강력합니다. 첫 번째 발견, 자원봉사의 놀라운 힘. 자원봉사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좋을까요?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식사 배달, 과외, 공원 순찰 등 자원봉사 활동에 꾸준히 참여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우울증 위험이 무려 43%나 낮았습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자원봉사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다 라는 존재감을 매일 확인하는 경험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크게 흔들리는 것이 바로 이 존재감이기 때문에 자원봉사는 그 빈자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채워주는 활동인 셈입니다. 음식을 배달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한마디를 들었을 때, 공원을 순찰하며 이웃의 안전을 지킬 때,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그 아이의 눈이 반짝일 때, 그 순간순간이 우울증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두 번째 발견, 100세 힐링센터가 만들어낸 기적. 독거 남성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세 힐링센터는 매우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센터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첫째, 일상생활 자립 프로그램입니다. 요리 배우기, 정리수납 배우기. 혼자서도 건강한 밥상을 차릴 수 있게 되는 것,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 이것이 자존감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미술, 음악,
디지털 세계에서 소통할 수 있게 되고 예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건강 증진 프로그램입니다. 실버 태권도, 몸을 움직이며 자기 방어 능력을 기르고 동료들과 함께 땀을 흘리는 경험이 사회적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사회적 연결이 단절된 노인에게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매일 만날 수 있는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그리고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작은 확신. 이 세 가지입니다. 세 번째 발견, 일자리 기대감이라는 심리적 완충제. 이것이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우울감의 원인으로 일하지 못한다는 것을 꼽습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나는 앞으로 돈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 바로 이 일자리 기대감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삶에 대한 통제감이 훨씬 높습니다. 이 통제감이 주관적 건강 상태의 악화를 막아주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준다는 것이 연구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매일 아침 무기력하게 눈을 뜨지만 후자는 오늘 무엇을 해볼까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수년이 쌓이면 완전히 다른 노후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자리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꼭 취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자원봉사나 소규모 활동을 통해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감각을 유지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일자리 기대감을 살아있게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심리적 메커니즘으로서 우울증을 막는 완충제가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변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면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래된 습관, 굳어버린 사고방식, 편안했던 관성. 이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때로는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먼저 생각 일기 쓰기입니다. 우울감에 빠지면 생각이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차피 뭘 해도 소용없어. 나는 이미 늙었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들이 반복될수록 우울감은 깊어집니다. 생각 일기 쓰기는 이 부정적 사고의 흐름을 끊는 훈련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했는지 적어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과연 사실인지 객관적으로 반박해봅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어 라고 적었다면 정말 그럴까? 오늘 손녀에게 수학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은 쓸모 있는 일이 아닌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부정적 사고가 자동으로 반박되는 내면의 훈련이 됩니다. 굳어있던 사고방식의 틀을 깨는 것. 이것이 변화를 위해 치러야 할 첫 번째 대가입니다. 다음은 은퇴 남편 증후군 해결을 위한 관계의 재설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은퇴 남편 증후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물리적, 심리적 거리두기입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각자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거실을 독점하지 않고 아내가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것. 이것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둘째, 집안일의 역할 재배치입니다. 평생 아내가 도맡았던 집안일을 은퇴 후에는 함께 나눠야 합니다. 이것은 아내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남편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셋째, 대화 방식의 변화입니다.
밥 줘, 청소해처럼 명령형 말투 대신 같이 밥 먹을까요? 오늘 청소 한번 도와줄 수 있을까요? 처럼 요청형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넷째, 남편이 집 밖에서 새로운 소속감을 찾는 것입니다. 커뮤니티, 동아리, 자원봉사, 종교 모임, 어떤 형태든 집 밖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부부 관계에도 숨통을 틔워줍니다. 이 변화들 하나하나가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해온 방식을 바꿔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더 나은 관계와 더 행복한 노후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심리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5가지 루틴이 있습니다. 이 루틴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이 뒷받침하는 검증된 생활 설계도입니다. 루틴 1. 하루 구조, 즉 시간표를 새롭게 설계하십시오.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가 하루의 구조를 만들어줬습니다. 9시 출근, 점심 12시, 6시 퇴근. 이 구조가 없어지면 하루가 흐물흐물해집니다. 은퇴 후에는 스스로 이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 7시 기상, 7시 30분 가벼운 스트레칭, 8시 아침 식사, 9시 산책, 오전 10시 취미 활동. 내용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규칙적인 리듬이 있어야 합니다. 이 리듬이 하루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루틴 2. 매일 30분 야외에서 걷으십시오. 이미 여러 번 언급했지만 그만큼 중요합니다. 야외 걷기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능하다면 숲이나 공원처럼 자연이 있는 곳이 더욱 좋습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효과를 주는 황금 시간입니다. 루틴 3. 소속감을 찾으십시오. 커뮤니티든 자원봉사든 동아리든 종교 모임이든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번이라도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감각, 이것이 살아있다는 의욕을 만들어냅니다. 자원봉사는 특히 소속감과 존재감을 동시에 채워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가장 먼저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루틴 4. 생각 일기를 쓰십시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루에 몇 분이라도 오늘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적어 보십시오.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는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을 글로 쓰고 반박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것이 쌓이면 내면의 심리적 탄력성, 즉 회복력이 강해집니다. 루틴 5. 작은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크고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번 주 탁구 3번 치기, 이달 안에 책 1권 읽기, 다음 달까지 방울토마토 10개 키우기. 이런 작고 구체적인 목표들이 달성될 때마다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의욕과 행복감의 연료입니다. 작은 성공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도파민 순환을 만들어내고 그 순환이 우울감에서 점점 멀어지게 해줍니다. 이 5가지 루틴을 완전히 장착한 사람은 은퇴 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자신의 일상을 마주합니다. 무기력하게 흘러가던 시간이 이제 내가 설계하고 선택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것이 귀환입니다. 더 나아진 나 자신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여정을 통과한 사람들이 발견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무기력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 시작한 텃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텃밭에 나가 물을 주는 것이 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자란 상추를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직접 키운 채소로 밥상을 차릴 때의 그 뿌듯함. 이것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자연과의 교감이고 생명을 돌본다는 경험이며 내가 무언가를 통제하고 길러낼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 경험이 마음의 응어리를 녹이고 우울감을 밀어냅니다. 글을 쓰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50, 60 평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과 감정들. 그것들을 글로 쓰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복잡하게 뒤엉켜 있던 감정들이 글 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상처가 글로 표현되면서 비로소 말끔하게 씻겨 나가기도 합니다. 내 이야기가 글이 되는 순간 내 삶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글쓰기는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가장 깊은 도구이며 정서적 보약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으로 돌아온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현장에서 100세 힐링센터에서 동네 탁구 동아리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난 분들. 처음에는 어색하고 귀찮았지만 어느새 그 만남이 기다려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매일 확인하는 그 경험이 쌓이면서 은퇴 후 잃었던 사회적 정체성이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됩니다. 이 세 가지 텃밭, 글, 그리고 사람. 이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은퇴 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색깔을 갖게 됩니다. 더 이상 인생이 끝났다가 아니라 인생의 2막이 시작됐다는 감각.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연구가 보여준 것처럼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 운동이 45%의 우울증 위험을 낮추고 자원봉사가 43%의 우울증 위험 감소를 가져오며 일자리 기대감이 삶의 통제감을 회복시켜줍니다. 이 모든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의지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구조를 설계하고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연결되고 생각을 훈련하고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이뤄가는 꾸준하고 성실한 과정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혹시 지금 이 순간 가슴이 먹먹하거나 무기력한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그런 부모님이나 배우자, 이웃을 걱정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우울감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치료받고 극복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음, 딱 그 일자리 기대감 하나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텃밭에 씨앗이 자라는 것처럼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저도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